디지털 강군을 구현하기 위한 스마트 국방혁신에 발맞춰 대한민국 해군이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해양 강군 건설을 위한 힘찬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한 미래 해군은 어떤 모습일까요? 국방 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안보 환경과 시대 변화에 발맞춰 튼튼한 국방 태세 확립이 시급한 때 대한민국 해군이 미래 해양 안보를 위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해군력을 달성하는 스마트 네이비. 지금부터 첨단 기술 집약형 강군을 향한 대한민국 해군의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해군의 혁신과제 추진 현황과 기대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박동선 해군본부 정보화 기획 참모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희승 이순신 리더십 국제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정훈 한국기계연구원 기계시스템 안정연구본부 책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22회 바다의 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해양 주권을 반드시 지키겠다.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해양 강국으로의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며 국익과 튼튼한 안보를 얻기 위해 바다로 과감히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 의미를 짚어보고요. 동시에 해양 주권, 해군력, 해양 강국의 의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프리 틸 교수가 우리 해군력을 연안해군, 지역해군, 대양해군, 세계해군 이게 4개의 해군으로 이제 구분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70여 년 만에 대양해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제사회에서 이제 해양 주도권, 주권을 확보했다라는 그런 의미는 우리나라가 이제 해양 강국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해양력이라 하면은 이제 군사적인 측면하고 비군사적인 측면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군사적인 측면이야 해군이 되겠고요. 비군사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이제 항만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선박, 네. 뭐 조선, 뭐 이런 그 해운력이 있고 네. 수산업이라든지 양식업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해양 기술, 그다음에 해양의 인구, 그다음 지하자원 네. 이런 것들 모두 포함해 가지고 해양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해군은 국가 정책을 수행하고 또한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해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유무형 전력을 이용해서 우리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또한 우리 국민들이 어디든지 가서 자유롭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그 우리 해군력의 어떤 가장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해양 주권을 이제 지키겠다 이런 말씀하신 것은 우선 제일 큰 것은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 대양 해군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독도라든지 이호도라든지 이런 포함해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우리의 그 이익이 대변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제 이렇게 보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육지는 이거 포화 상태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는데요. 이제 바다는 이제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잠재적인 어떤 그 가치들이 대단히 이제 이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네. 입장이 돼 있기 때문에 바다로 가자. 뭐 이런 측면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해양력의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네, 의미가 좀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데요. 정 박사님, 4차 산업혁명 그 시대를 맞아서 이제 첨단 기술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그 의미의 본질을 좀 살펴주시고요. 더불어 이제 대한민국 해군이 또 도전 과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을 또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많은 분들이 4차 산업혁명을 여러 가지로 정의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속도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인류의 발전이 어떤 선형적 속도였다면 지금 이 시대는 특히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기하급수의
그 발전을 하고 있다. 네. 근데 그 기술 발전 속도에 힘입어서 우리 인류는 아마 굉장히 그 상상도 못한 그런 변화의 늪에 이제 빠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이 4차 산업혁명이 제가 보는 본질은 1, 2, 3차 산업혁명과는 굉장히 다르다. 그러니까 1, 2, 3차 산업혁명의 지향점은 한 곳이었습니다. 네. 대량 생산에 의한 획일화 그리고 효율을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은 중앙 집중 그리고 그 중앙 집중을 하면서 생기는 어떤 폐쇄성이 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선은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거냐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드라이브하는 기술들을 보시면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철저한 개인 맞춤형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 집권이 아니고 분산이고 네. 그리고 폐쇄가 아니고 개방입니다. 이랬을 때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쓰는 데 있어서 군은 굉장히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혀 반대되는 가치를 지향하는 이 기술을 어떻게 접목할 거냐가 아마 가장 큰 도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이따 논의를 드리겠지만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무기 체계 획득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 기술은 굉장히 기하급수로 네. 발전하니까 아마 가장 큰 도전은 이 기술을 접목하는 데 있어서 그 속도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 부분 이따 논의하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본질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속도를 어떻게 해군이 따라잡을 수 있느냐 이것이 정말 직면한 도전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요, 제동님, 해군에서는 이러한 걸 어떻게 극복하려고 또 어떤 계획을 세워놨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 해양 강군을 향한 대한민국 해군의 사실은 전략이지 않겠습니까? 전략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네. 그 역사적으로 볼 때 과학기술의 발전이 전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왔습니다. 또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기도 했고요. 미래 전쟁의 양상은 사이버전을 포함해서 다차원의 전장 공간에서 이루어지는데 무인 체계와 같은 어떤 신개념의 전투 수단을 이용한 스마트전의 전투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특히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병력 부족 문제, 네. 그다음에 이제 국방 재원이 이 한계성을 또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제한된 여건 속에서 군사적,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은 이런 안보 환경과 전쟁 양상의 변화에 대비해서 전투력을 극대화하고 또 병력 절감형 군을 운영해야 되고 또 예산을 효율화하겠다 하는 이 세 가지 중점 사항에 맞춰서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 기반으로 해양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스마트 해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의 그 중점 사항으로는 스마트 해군의 이 무기 체계뿐만이 아니고 국방 운영의 등 그 군 분야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 중인데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무기 체계를 첨단화하고 또 네트워크 중심의 지휘 통제 체계를 예. 지능화하고 또 국내외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 스마트 해군은 스마트 배틀십, 즉 그 스마트 전투 함정, 예. 그다음에 스마트 오퍼레이션, 스마트 작전 운영, 그다음에 스마트 코퍼레이션, 스마트한 협력 예. 이 세 가지 범주를 정해서 군사력 운영을 시스템적으로 발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과학기술군을 만들기 위한 정말 중요한 설계도입니다. 네, 멋진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설명해 주신 내용을 우리가 이제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전투 함정 분야 세부 과제를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배틀십, 스마트 전투 함정은 해군의 그 기본 무기 체계입니다. 기본 무기 체계고 여기에 최신 기술을 적용해서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이제 주 목표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함정 및 무기 체계를 첨단화하고 무인화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함정에는 다양한 탑재 장비들이 있는데 네. 이거를 하나의 서버로 통합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주말특급, 미국의 주말특급 구축함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주말특급의
사용되고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작전 반응 시간을 단축하고 또 함정 자동화 기술을 접목해서 효율성을 높여서 체계 통합형 함정을 건조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병력 절감하고 유무인 전력 체계를 복합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무인 체계로서는 해군에는 그 무인 수상정, 그다음에 네. 무인 잠수정, 무인 항공기 이 세 가지를 해양 무인 체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하고 또 함정에서 침수 상황이라든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기에 피해 복구가 반드시 필요한데 예. 이를 위해서 지능형 손상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또 함내 무선 네트워크 클라우드 서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정보 공유를 위해서 함정 승조원 전원에게 개인 단말기를 지급하는 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또 디지털화된 그 함정 전투 체계는 적 사이버 공격에 상당히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한 방어 체계로 함정 운영 체계에 악성 코드가 들어왔을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육상에서 사이버전과 관련된 상황을 파악해서 필요하면 육상에서도 지원할 수 네.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잠수함의 스마트 지휘 체계, 항공기용 지능형 음탐 탐지 체계, 고에너지 레이저 함포, 네트워크 기반의 해상 유도 무기 통제 등 다양한 세부 과제들을 식별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각종 시스템을 하나의 통제 환경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이제 환경을 새롭게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산되어 이제 개별적으로 운영됐던 시스템을 통합하게 되면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 건지 이 말씀 센터장님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군함에는 우선 그 수백 명의 승조원이 있고요. 네. 수백 개의 격실이 있고 그다음에 수백 개의 장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함교 체계, 기관 체계, 통신 체계, 전투 체계 뭐 이 체계들로 아주 구성된 어떻게 보면 쉽빌딩 큰 건물 내에 다양한 것들이 체계화되어 있는 건데 네. 이거를 이제 인터넷 ICT 기술로 해가지고 네트워킹 시킨다면은 아주 자동화가 예. 급하게 일어날 것이고 이제 그러면은 가장 이제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우선 인원이겠습니다. 네. 승조원들이 약 30년 전에 군함을 보면은 약 3,500톤의 톤급의 그 군함에 약 340명 정도 승조했어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와서 한 200명 정도 됐거든요. 네. 100명대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적응성이 대단히 빨라지죠. 우리가 적을 탐지하고 식별하고 결심하고 공격하기 이를 때까지의 이 모든 것이 네트워킹화되면은 네. 상당히 적응력이 빨라지고 아까 우리 저 부장님이 얘기했듯이 이제 화재라든지 우리 군함에 이제 침수가 된다든지 예. 이런 상황을 아주 바로 즉흥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일정 구역을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개폐를 네. 시킨다든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승조원들 인원이 이제 수백 명이 되는데 네. 승조원들이 오고 또 방문자도 있고 또 침해자가 만약 있다면은 이게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방송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런 방송들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화면에 그냥 다 나타나니까. 예. 그래서 함정 승조원 관리가 용이해지다 보니까 승조원들이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폭적으로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점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 들어서는 한반도 주변 해역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화된 해군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마트 전투 함정을 추진하게 되면 해상의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네, 부장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예. 그 해상에서는 불특정 위협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예상하지 못한 이런 상황들이 많이 직면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함정뿐만 아니고 전투함에 있는 무인 체계, 또 감시 체계, 지휘 통제 체계 등 다양한 전력들을 그 조화롭게 잘 융합해야만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함정은
체계 통합형 스마트 배틀십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래 전투함은 통합 함정 컴퓨팅 환경, 아까 제가 주말 특급 말씀드렸는데 그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서 탐지 센서, 그다음에 지휘 결심 체계, 타격 체계 예. 이 세 가지를 연결을 해서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하고 먼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짐으로써 전장에서 주도권을 예.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함정에는 전투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 기반의 유도 무기 통제 체계뿐만 아니고 손상 통제 체계, 그다음에 항교 통신 체계, 추진 체계 이런 것들이 다 통합이 되고 고출력 에너지포, 무인 항공기, 초공동 어뢰 등 이런 미래 무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개발해서 탑재해서 운영함으로써 수상, 수중, 공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저희가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또 무인 전력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데 해양 무인 체계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 무인 항공기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기에 병력 절감을 할 수 있고 또 유무인 전력을 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전투력을 극대화할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무인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거리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투 함정의 작전 반경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운영할 수 있는데 상당한 그 효과를 거둘 수 있고요. 또 무인 잠수정 같은 경우에는 기뢰를 탐지하거나 전투함의 접근이 어려운 그런 해역에 대한 정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적 잠수함을 은밀히 탐색하거나 또 특정 위치에서 감시 정찰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인 전력에 대한 개발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최첨단화된 기술을 이제 해군 함정에도 도입을 해서 하나의 융합된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해지는 게요, 정 박사님,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함정의 생존성 기술 수준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그러한 생존성을 좀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우리 박동선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스마트 전투 함정이 지향하는 경우 결국 전투력의 극대화인데 네. 그 전투력이 극대화되기 위한 대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그 해양 위협 속에서 일단 아함이 생존을 해야 된다라는 걸 전제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존성을 학문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인간 또는 자연이 만든 적대 환경을 회피하거나 견딜 수 있는 우리 아함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회피하거나 견딜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생각해 보면 적의 위협에부터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피격성을 줄이는 거.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스텔스 기술을 쓰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지만 피격 확률 제로의 그런 함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함정 설계를 할 때는 우리 하함이 적의 위협으로부터 어느 정도 피격을 당한다는 전제에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 네. 이제 그럴 때 이제 대표적으로 그 취약성을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이 예를 들면 수중 폭발에서 적의 수중 위험 무기가 터졌을 때 얼마나 우리 아함이 견딜 수 있느냐. 이제 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동일한 사건이라도 어떻게 승조원이 대처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예. 얼마나 우리가 효과적으로 손상 통제를 할 수 있을 거냐. 이제 이런 능력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네. 좀 아쉽게도 저희 지금 함정 설계 건조 기술이 이게 이제 국방기술 품질원에서 한 2년 또는 3년마다 이 각국의 어떤 국방 함정 기술 같은 것들을 순위를 조사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수상함, 수중함의 기술은 한 8위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네. 그중에서 생존성은 수상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기술 분야 중에서 가장 선진국 대비 한 70%로 굉장히 좀 미흡한 부분이고요. 네. 잠수함 같은 경우도 지금 추진 체계 다음으로 낮은 그것도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생존성을 어떻게 높일 거냐? 사실 굉장히 지금 다양한 얘기들을 하는데 제일 아쉬운 건 뭐냐? 사실은 생존성 설계를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만든 적대 환경, 이게 다시 말하면 적의 위험 무기거든요. 네. 이 위험 무기에 대한 우리가 정성적, 정량적 특성을 잘 많이 못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저희 기억나시겠지만 천안함 때 저희 팀이 그 천안함 선체 구조 그 손상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그 어뢰가 터졌을 때 위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없다면은 정말 제대로 된 설계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 적의 위협에 정성적, 정량적 자료를 획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생존성을 향상시키는 데는 사실 굉장한 비용이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비용 대비 효과도를 굉장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는 무조건 예를 들면 스텔스 기술을 도입해서 암의 신호를 줄이자는 굉장히 좋은 요구 조건이 아니고요. 얼마나 우리가 예를 들면 그 대공전을 잘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자파의 반사 면적을 줄이는데 그 대공전을 잘할 수 있는 그 생존성 요구 조건이 뭐냐 이런 것들을 좀 곰곰이 철저하게 그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미흡하고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승조원 줄이는 거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 이제 출산율 생각하고 이런다면 뭐 정력 그 병력 절감형 군대 함정으로 가야 되는 건 틀림이 없는데 이것도 구속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300명이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던 손상 통제 능력이 자동화 무인화 체계를 써서 100명이 과연 잘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정량적인 그런 철저한 연구가 네.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상대적으로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질 때 아마 지금 우리 군이 얘기하시는 진정한 스마트 배틀십을 통해서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박사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예. 비용도 우리가 필요하겠죠. 당연히요. 기술력을 갖춰야 되겠죠. 네. 그리고 꼼꼼한 우리 환경에 맞는 어떤 그런 위협 요소를 좀 제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 근데 이제 해군 함정을 이제 전력화하는데 지금 평균 10년이 걸린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함정 하나를 전락하는데 10년 걸린다.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 내놓는 이야기가 스마트 해군 함정을 구축하기 위해서 속도를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예, 우리 세종대왕함 같은 경우에는 16년 걸렸거든요. 네. 그 대단히 그러니까 소요 제기서부터 해가지고 그 건조돼서 전력화될 때까지 16년이라는 그 그렇게 긴기간 오래 동안에 걸리는지 몰랐습니다. 네, 근데 그럼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2G가 이제 설계 단계에서는 2G가 심어졌는데 전력화된다면 5G가 나왔어요. 네. 이거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어떡하지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 함정이 이제 수명이 보통 30년, 40년 예. 정도 되는데 이 플랫폼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이 전자체계, 컴퓨터 체계 이런 것들은 지금 5년 주기로 되면은 벌써 진보화된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고도화된 장비들이 들어와 줘야지 더 성능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네. 좋은 것이. 그리고 이 위해서는 이 컴퓨터와 관련된 장비들은 한 5년 주기로는 최소한 바꿔줘야 돼. 그러면은 성능 개선, 성능 개량 이런 체계가 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이 좀 잘 반영돼야 되겠다 싶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좀 말씀하신 소요 제기에서 전력화될까지 긴 기간인데 이것을 어떻게 단축할 수 있는 네. 방법은 지금 현재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왜 이제 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제 우리 특별히 절차가 있습니다. 무기 체계의 절차가 대단히 복잡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에 의해서 이거 분명히 들어가야 될 무기 체계로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또 시간이 걸립니다. 기다려야 되는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합동성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투명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진짜 할 수 없는 것이냐? 또 우리 이순신 제도 같은 경우에는 거북선을 이제 삼도 전라자수사가 된 다음에 13개월 만에 거북선을 만들었거든요. 네. 세계에서 최고의 거북선을 만드신 그런 네. 것을 가장 중요한 우리가 교훈을 배운다면은 바로 예. 소통의 리더십이죠. 진난관 운주관에서 다 모여 해가지고 거기서 짧은 시간 동안에 모든 의사결정들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설계 단계에서부터 예. 해가지고 전력화될까지 그 시간이 단축된 것이거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것이 어떤 그 지혜가 지금도 대단히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의사결정 단축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국방부나 각군 본부에서는 대단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설계를 잘해서 결정까지 다 해서 건조 단계에서도 이 건조해서 전력화돼서 이제 군에 인도되어 있는 그 시간도 대단히 요즘 근래는 많이 지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방사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그다음에 각 기업에서 담당하는데 자꾸 지연되는 겁니다. 네. 그 분명히 3년 만에 만들 수 있는 것을 5년 만에 만든다든지 6년 만에 만든다. 이러면 벌써 3년 지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이런 요소들을 너무 간과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연시키는 이유가 있거든요. 돈이 없어서 지연되는 게 아니고요. 함정 건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그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려면은 또 회의를 해야 되고 또 주기적으로 또 하다 보니까 이게 지연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해군참모총장 밑에 지금은 이제 방사청에서 기품원에서 이 감독 업무를 하지만은 해군참모총장 밑에 감독관 업무를 주어서 네. 감독관들이 거기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시간대로 매일마다 그것을 분석해서 바로바로 실시간대 토의하고 그다음에 검토를 해서 바로바로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 시간들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바로 단축시키는 예.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만약 하면 좋겠다. 이것은 그러면은 현역들이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네. 현역들이 다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예비역을 많이 활용하는 겁니다. 네. 예비역들은 30여 년간 그 군함을 탔고 그다음에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감독 업무를 시킨다든지 하면 대단히 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좋은 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예, 정 박사님도 신속한 획득을 위해서 조언할 게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뭐 그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마트 해군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챌린지가 뭐냐? 속도를 어떻게 따라잡을 거냐의 문제였는데 네. 애시당초에 제품을 개발하는 데는 이게 민수 분야든 군수 분야든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라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저희들의 제품 개발 프로세스는 뭐냐면 어떤 니드가 생기면 그 니드에 맞는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하고 시험 평가를 해보고 이제 그것이 만족이 되면 유지 보수를 해가는 이런 전형적인 폭포수 방식을 써왔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속도를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실리콘밸리에서 2000년대부터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부터 시작이 됐던 게 뭐냐면 그렇게 완전한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하는 거는 도저히 속도를 잡아갈 수 없으니 MVP,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라서 최소 기능만 갖는 제품을 일단 던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의 반응, 고객의 반응을 보고 빨리 피드백을 받아서 온전한 제품으로 이렇게 진화해 가는 거죠. 이걸 이제 린 스타트업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과감한 어떤 획득 프로세스의 근원적인 변화가 없다면 네. 애시당초부터 갖고 있었던 그 워낙 긴 그 소요부터 그 전력화까지의 기간에서 오는 그 진부화를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똑같은 고민이 있었겠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Rapid Prototyping, Experimentation and Demonstration 다시 말씀드리면 시제를 굉장히 빨리 만들어서 이거의 성능을 빨리 최소한의 성능을 입증한 다음에 전략화를 빨리 시켜보자. 네. 이런 관점에서 제도를 만들고 있고요. 다행스러운 건 최근에 그 방위사업청도 민간의 기술을 국방으로 이렇게 활용하려는 그 네. 스피논 전략으로 그동안 뭘 했었냐면 신기술 시범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것들도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대거 좀 간략화한 새로운 융합형 그런 신기술 시범 사업을 막 착수하려고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고무적인데 어찌 됐든 간에 이 스마트 네이비의 그 추진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하여간 굉장히 큰 도전 과제는 뭐냐면 이 속도를 어떻게 잡을 거냐. 근데 기존과 같은 그런 워터폴 방식의 폭포수 방식으로는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인 획득 프로세스를 만들어내야 된다. 네. 그게 아마 그 가장 어려운 일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결국은 속도를 어떻게 좀 높이느냐 이런 과제에 직면해서 아마 스마트 해군 함정 새로운 계획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 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장님. 스마트 작전 운영 분야입니다. 세부 추진 과제 소개해 주세요. 네. 두 번째 과제가 이제 저희가 스마트 오퍼레이션스 해서 스마트 작전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함정, 항공기, 육상 지휘소 간의
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통합 전투력 발휘하고 운영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능형 지휘 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이 밖에도 작전, 군수, 인사, 복지 등 그 국방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첨단화하는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을 그 지휘 통제 체계, 군수 지원 체계, 또 정비 체계, 교육 훈련 체계에 접목하기 위해서 세부 추진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지능형 지휘 통제 및 그 감시 체계로는 바다에서 오는 적을 원거리 해양에서 탐지하기 위해서 고정형, 부위형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또 해양 무기 체계를 통해서 공백 구역을 감시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한반도 주변 해역에 해상에 나타나는 많은 그 선박 표적들이 있는데 이를 감시 정찰하기 위해서 일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초수평선 레이더 같은 그런 원거리 해상 감시 레이더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작전 운영을 획기적으로 바뀌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좀 더 소개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네. 그다음에 또 군수 지원 분야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네. 드리면 함정이 바다에 나가서 작전을 하다가 긴급한 그 어떤 장비에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대부분 그 육상에 있는 정비창 내지는 수리 시설로 들어와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원격으로 지원을 정비 지원 또는 기술 지원을 통해서 요즘 그 3D 프린터 금속형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걸 통해서 원격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고 또 우리 해군의 정비 시설인 정비창하고 수리창이 있는데 네. 이 분야에 대해서 정비 환경을 좀 개선을 하고 해서 밖에서 많이 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형태로 변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 교육 훈련 분야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게 그 부대원들의 시간 또는 공간적 이런 제한 요소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즉 실제 바다와 유사한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구축을 함으로써 승조원들 부대원들이 전투 상황을 실제와 유사하게 네. 훈련할 수 있는 그런 통합 교육 훈련 체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현재 초연결 사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이기도 하고 또 이제 시대적 화두인데 센터장님, 이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군이 다양한 어떤 세부 과제를 이제 선택해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떠냐 이거죠. 예, 특별히 우리 주변 국가들이 눈부신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즈모급 DDH 4번함이 나왔습니다. 네. 대단한 기술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이 지금 공중에 다니고 있잖아요. 네. 이것을 수중 드론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중국 핵잠수함에는 인공지능을 가미해가지고 특별히 이제 우리 음파를 이제 잠수함에 음파를 탐지하는 것은 숙련된 승조원들의 어떤 그 스킬, 네. 경험에 의해서 이것을 인공지능화 시켜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정밀하게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군함하고 이제 잠수함과의 어떤 대결에 있어서 잠수함이 항상 상당히 무섭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소음이거든요. 네. 그런데 군함을 잠수함 못지않게 소음을 제거시킨 그런 군함을 만들겠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거의 접근이 돼 있습니다.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 연합들이 25개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17개의 어떤 무기 체계를 같이 만들자.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 기술이 그 25개 국가의 기술이 거기에 집약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평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평시의 전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신형 무기 체계 연구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도 작전 운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또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해군 열심히 달려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작전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작전 현장에 필요한 전력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무기 체계 또는 그 함정을 예를 들어서 10척을 갖고 있는데 10척 중에 5척이 고장 나 있고 5척밖에 운영을 못하는 경우와 6척 내지 7척밖에 안 갖고 있지만 그거를 연중 계속 가동해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다면 훨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 그 함정의 가동률을 유지하는 거는 매우 작전 운영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가동률을 향상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고 네. 이를 또 판단해가 장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장비의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고 네. 또 그 고장난 부위를 수리하는 데 필요한 수리 부속을 정확하게 적재 정량을 저희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함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상에서 고장났을 경우에 육상으로 입항하지 않고 네. 바다에서 수리한다면 그 또한 가동률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비 시설을 현대화하는 스마트 팩토리 개념, 그다음에 스마트 물류센터. 네. 좀 전에 우리 그 강 센터장님이 드론 말씀을 하셨는데 또 군수품을 수송할 수 있는 그런 드론 도입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완성이 되면은 가동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드론도 말씀해 주셨는데, 뭐 드론은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는데, 또 도서기지의 군수품 수송에도 이제 드론이 활용되고 있어서 아이디어가 참 좋은데요. 세 번째 추진 과제입니다. 스마트 협력 분야 세부 추진 과제 어떻게 선정되어 있습니까? 스마트 협력, 즉 그 스마트 코퍼레이션이라고 저희는 명명하고 있는데. 이건 국내외 유관 기관이 있고 또 국가 간의 협업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또 이를 통해서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데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한 해양 주권을 또 수호해서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다는 상당히 넓은데 네. 이 바다는 경계가 사실 모호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바다에는 다양한 그 장애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를 그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지만 또 모든 걸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분야는 예방을 하고 네. 또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협력을 통해서 빨리 신속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진 과제로는 먼저 국제적으로 보면은 해적이 많이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선박을 보호할 수 있는 현재 우리 해군에서는 청해부대를 소말리아 해역에 파병하고 있는데 청해부대 파병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나라와 또 연합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해양정책 발전을 위한 세미나라든가 이런 활동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국제 해양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타군과의 또 협동 작전도 필요하고 네. 또 어선 가까이 근해 조업하고 있는 어선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종 그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사고 여기에 또 대비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 해경하고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해양 재난을 대비한 정보 공유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저희가 같이 부서 협력 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해양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다양한 요소들을 같이 이렇게 해결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사시 대비한 협력을 위해서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겠는데요. 결국 다자간 해양 안보 협력은 해군력 중간과 함께 추진돼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해군력 한 번 더 주변 국가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일까요? 네, 박사님
분석해 보신 거 있으십니까? 예, 뭐 사실 1대1로 이게 딱히 뭐 몇 대 몇이다 이거 표현하기는 네. 되게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나오는 군사력 평가 기관이 이제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그 기관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보면은 주로 그 병력의 숫자 그리고 각 군이 갖고 있는 이제 장비 이런 예. 걸로 단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식력에서 많이 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또 참고해 볼 만한 지표입니다. 19년 지표를 보면 군사력 자체는 뭐 당연히 1위는 미국이고요. 2위는 러시아고 3위는 중국인데 그 18년까지는 저희가 일본보다 앞섰는데 네. 올해는 일본이 6위고 한국이 이제 7위로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해군력을 보면 이제 재밌는 게 이게 장비만 갖고 척수만 갖고 하다 보니까 네. 1등이 북한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척수는 제일 많은 거죠. 네. 물론 이제 소형 고속정이니까. 그리고 이제 2등이 중국이고 3등이 미국이고 5위가 러시아고 14위가 한국이고 18위가 일본. 이게 보유 척수로만 따지면 예. 이런데 그보다는 이제 조선공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함정 그 보유한 톤수를 갖고 비교해 보면 뭐 당연히 미국이 1등이죠.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지금 보면은 그 지금 현재는 미국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그 이게 우리 해군의 6배, 일본의 지금 2배가 되고 있어요. 올해 4월에 있었던 그 관함식 그 중국이 열었던 국제 관함식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중국은 굉장히 해양 예. 굴기를 또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막 직접적인 군사력이 매기다가 중요한 것보다는 중국과 지금 일본의 그 군사력, 특히 해양력의 그 약진은 예. 저희가 굉장히 저희한테는 또 하나의 잠재적 위협이다. 이걸 좀 염두에 두고 좋은 전략과 뭐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스마트 해양 강군을 만들기 위해서 주력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도 의견 있으십니까? 예, 우리 뭐 박 박사님께서 잘 설명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또 제가 또 이 현역 시절에 이것을 국방부에서 있으면서 많은 검토를 해왔는데 저는 이제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인 관점은 일본 해군은 태권도 4단이다. 우리 그 중국은 1 내지 2단이다. 네. 그럼 한국은 어떻게 몇 되느냐? 단입니까? 단은 안 되고 빨간띠입니다. 즉 이것은 이제 보는 관점이 항공모함을 기준하는 것이죠. 네. 이게 항공모함이 일본에는 내 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우리가 간과를 이 체급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뭐 항공모함 얘기하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 러시아와 한국이 국가 GDP가요 비슷합니다. 우리가 1.5억 불이거든요. 비슷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3050 클럽을 작년에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나라 3050 클럽에 가입된 나라들은 모두 다 이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네. 이 우리 주변 국가에도 다 항공모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공모함을 그래서 동북아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동북아에 있기 때문에 동북아에서 해군 수준은 좀 낮은 수준이다 예.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그 과거에는 어땠느냐? 세종대왕 당시 때에는요, 우리나라가 5만 8천 명 해군 병력 5만 8천, 지금은 4만 1천 명이지 않습니까? 군함도 829척이나 있었어요. 예, 이제 그런 해군이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는 세계에서 최고의 이 판옥선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을 고려했을 때 우리 이제 해군력을 조금 더 증강을 시켜야 되겠다. 이것은 한번 우리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강력한 강군 해군력을 이제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입니다. 스마트 해양 강군 건설의 마지막 모습. 미래 해군은 어떤 모습이 전개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전투함정, 그다음에 스마트 작전 운영, 스마트 협력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스마트한 국방 운영도 같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무기 체계의 첨단화 무인화, 그다음에 작전 군수 지원의 자동화 효율화, 교육 훈련의 과학화, 병영 복지의 편리화, 국내외 해양 협력 강화 등이 모두 다 달성되리라고 봅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해양 강군 건설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미래 해군의 모습이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언제까지 구현될지는 뭐 나온 게 있습니까? 기간은요? 저희가 지금 목표 연도는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 25년 뒤, 약 25년 뒤 2045년이 되면은 네. 저희가 이제 100주년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목표로 해서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들을 네. 실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공해상에서 해적들의 활동 역시 위험 요소잖아요. 네. 만약에 이렇게 스마트 해군 전략이 완성이 된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리의 대응 능력도 향상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소말리아 해역에 파병해 있는 청해부대에 대해 말씀드리면 네. 해군에서는 2009년 3월부터 청해부대를 창설해서 현재 총 29회에 걸쳐서 파병을 했습니다. 이래 파병 규모는 인원이 약 320명 정도 되고 예. 구축함 한 척, 헬기 한 대, 그다음에 고속단정 3척 정도이고 선박 호송, 또 선박의 안전항해 지원, 각종 국제연합작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예. 청해부대는 원해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청해부대 파병해 있는 함정에도 4차 산업혁명 기술 첨단 기술이 적용이 되면 작전 능력을 보강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 함정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선박이 해적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원거리에서 조기에 해적들을 감시 정찰할 수 있는 함정 탑재의 무인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고 또 함정 주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정 주변의 360도 영상 전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또 주변 함정과 실시간 영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5G 기반의 함정 영상 자료 공유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또 외국 선박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우리가 한국어를 쓰다 보니까 언어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박 검색용 통역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연합 해군 사령부가 있고 또 EU 소말리아 연합 해군 사령부와 협력해서 국제 연합 작전에 참여하는 그런 협력도 강화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해군이 완성된다면 해적 퇴치, 해상 테러, 국제 범죄 등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신기술이 접목한 청해부대의 멋진 모습 그려보고요. 또 활동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국방 혁신, 즉 스마트한 국방 혁신과 연계한 해군 건설 세부 과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는데요.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선도하고 또 잘 활용하면서 해양 강국의 어떤 국가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해군에게 꼭 필요한 조언이나 당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선 정 박사님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굉장히 지금 우리 박 부장님이나 강 센터장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지금의 논의에서 사실은 스마트 해군을 이끌어갈 사람들은 사실 저희가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젊은 세대들인데 우스갯소리로 저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인류는 두 부류다. 이 스마트한 세상을 원래부터 살고 있는 디지털 원주민과 저희 같은 좀 기성세대의 이주민이 있는데 네. 많은 것들이 지금 이주민 중심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함정도 드라이브 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이 디지털 원주민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굉장히 같이 병행되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하급수의 세상에서 1년후를 예측하는 건 정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지도보다는 나침판이 필요하고요. 네. 저는 이 스마트 네이비라는 우리 해군의 그 전략은 네. 좋은 나침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구현하는 데는 굉장히 다양한 지도가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러나 가끔 저희는 또 어떤 지도에 너무 매몰돼서 계획 오류에 빠지지 말고 시의적절하게 전략은 계속 수정해 가면서 좋은 나침판을 향해서 항해를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아주 축약해서 해주셨습니다. 네, 센터장님도 부탁드립니다. 예, 1996년도 안백대 총장님이 대양 해군을 하시고 그게 이제 20여 년 만에 거의 달성이 됐죠. 네. 2012년도에 이제 포스트럭처를 그때도 이제 미래 해군을 이제 그림을 그렸고 이제 19년도 올해 들어서 이렇게 2045 프로그램을 진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국방 개혁 2.0의 가장 큰 핵심도요. 바로 첨단 전력을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정해야 된 국방력을 군사력을 건설하겠다. 이것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네. 이 스마트 네이비가 아주 일치합니다. 내용이 목표와 방향이 아주 일치하고 첫 단추도 현 시점에서 아주 빠르게 지금 접근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이런 일들은 해군이 방향을 제시했다 해서 이거 해군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연구소나 민간 기업들이 얼마나 이것을 접근해 주냐. 그러면 협업이 가장 중요한데 마침 이제 우리 아까 정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방부와 또 과기부와 정통부와 막 이렇게 협업을 벌써 MOU 체결하고 이거 아주 희망적입니다. 이제 그렇고요. 제 바람이 있다면은 이제 우리 이제 비전 2045에 항공모함이 있느냐 이게 이제 상륙 강습함이 있느냐 이것을 좀 묻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수원 비행장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 워낙 이제 이렇게 인구 밀도가 이제 그래서 한복판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안전에 대단히 위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바다에 그 수원 비행장이 있다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비용도 적게 들고요. 안전에 전혀 문제 없죠. 이제 이런 시대에 또 특별히 이제 독도라든지 이어도 이런 것이 만약 발생되면은 이어도 앞에 가 있는 거죠. 상당히 그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작전권이 이제 평시뿐만 아니라 전시까지 이제 작전권이 이양되는 이 시점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한번 이런 그 항공모함 이런 것들도 논의가 좀 진지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 계획이 이렇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만. 아직은 없으시구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저희가 추가해야 될 목표로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해군이 이제 미래 모습을 그려보면서 센터장님께서 이제 필요하다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요. 네, 마지막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해군은 그 첨단 기술군으로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물길 속에서 스마트 해군을 미래 해군이 나가야 될 새로운 이정표로 보고 대항해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약 25년 후에 2045년이 되면 해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우리 해군은 대양 해군을 향한 해군 비전 2045를 목표로 스마트 해군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해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해군이 추진해야 될 시대적 소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해군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해양 강국의 국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정책을 바다에서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 기반의 해양 강군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스마트 해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스마트 해군 강군 육성에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해 주신 해군 비전 2045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그리고 지지를 부탁드리고요. 지혜를 더 모아야 되겠습니다. 네.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은데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쉽습니다. 두 분도 계속해서 조언 주시고요. 또 어떤 당부 그러니까 해주신 그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또 해군에서는 또 점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해군. 그 스마트한 항해를 응원하면서 국방 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